네, 오늘 변호사 인스타그램 마케팅 기초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맡아주신 저희 마케터진 이진행 마케터님 간단히 소개 드릴게요. 네, 사실 이진행 변호사님은 원래 마케터로 시작하신 건 아니고 서울대에서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하시고 영화 관련 일을 처음에 하셨어요. 미디어 연구, 그래서 정책 관련된 업무를 하시다가 네, 마케팅 쪽으로 옮기셔서 지금 캐나다에서 유학 과정 마치시고 준석사, 마케팅 관련 준석사 얼마 전에 받으시고 현재는 여러 개인들 또는 이제 그 사업자들과 같이 마케팅 진행하고 계십니다. 저희 슈퍼 1인 변호사 마케팅 분분 저술 해주셨고요. 네, 변호사들 관련된 마케팅에 조금 더 특화된 전문성을 가진 마케터님이십니다. 오늘 강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부터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저번에 블로그 관련해서 한번 강의를 하고 나서 반응이 조금 좋았던 것 같아서 이번에 용기 있게 인스타그램도 또 요청도 있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인스타그램은 제가 완전히 전문적인 분야다라고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변호사님들 마케팅 관련해서는 약간 어려움이 있기는 해요, 인스타그램이. 그래도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인스타그램에 대한 내용들 좀 공유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응용을 하실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 인스타그램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게시물이 도달될 수 있는지, 그것까지는 확실하게 네,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변호사에 특화된 그런 해시태그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권영 변호사님께서 블로그 마케팅 강의 짱이었다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일단 2시간 정도 진행될 것 같은데요. 저번에 강의 때 너무 좀 이렇게 쭉 연달아 해가지고 힘들다 이랬던 그 리뷰들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가능하면 중간에 5분이라도 잠깐 쉬고 진행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요는요, 이렇게 잡았습니다. 원하는 타겟에 노출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업데이트 언제 하는 게 좋은지, 콘텐츠 이쁘게 만드는 거,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에 대해서 지금까지 밝혀진 것들 알려드리고요. 그 변호사님들께서 공유해 주신 계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랑 해서 좀 각자의 계정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이해를 좀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인스타그램은 블로그라던가 다른 소셜미디어들하고 굉장히 다른 부분이 딱 한 가지 있죠. 그게 바로 비주얼이 되게 중요한 플랫폼이라는 건데요. 네.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이미지가 중요하고 요즘에는 특히 동영상이 아주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볼만한 무언가를 만들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인스타그램 앱을 딱 켰을 때 이렇게 쑥쑥쑥쑥 그냥 넘기거든요.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근데 쑥쑥쑥쑥 넘기는 와중에 중간에 멈춰서 이걸 눌러볼 정도의 어떤 그 매력이 있어야겠죠. 그런 매력을 좀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인스타그램은 소셜미디어 네트워크잖아요. 그만큼 이제 자기가 팔로우한 사람들 걸 일단 우선으로 보게 되죠. 특별히 검색을 하지 않는 이상 내 피드에는 내가 팔로우한 사람의 그 피드만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팔로우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변호사님들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인스타는 댓글이나 좋아요를 누르면, 그 사람한테 가서 보는 게 되게 일반화돼 있어요. 누가, 나한테 좋아요 눌러줬네? 그럼 그 계정으로 가기가 쉽기 때문에 가서 그냥 그 사람 것도 이렇게 한 번씩 보고, 그러는 게 되게 일반화돼 있어서 소통을 해서 반응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서 내 계정에 들어오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의 타임라인. 그러니까 팔로우 한 사람들의 타임라인에 내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들어온 사람들. 그래서 팔로워를 많이 늘려야 됩니다. 근데 팔로우를 했다고 해서 다 그 사람, 내 팔로우가 만약에 뭐 100명이다. 그럼 100명이 다 내 걸 항상 보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어, 사실은 한 사람이 팔로우를 뭐 수천 개를 했다고 수천 개 피드가 맨날 이렇게 100% 개런티를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시기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내가 12시에 올렸는데 내 팔로워가 3시에 로그인을 했어. 그러면 12시에서 3시까지 올린 그 사람의 팔로워와 다른 계정들에 다 밀려서 내 거는 저 멀리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어떤 계정은 아예 팔로우의 피드에, 피드라고 하는데 그 피드에 뜨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좀 반응이 별로인 거는 인스타가 노출을 잘 안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나를 팔로우한 사람들의 타임라인에 뜨는데, 뜰 때도 시간이라던가, 내 게시물 자체의 어떤 밸류가 높아야지 뜰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시태그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다라고 하긴 좀 그런데 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크리스마스예요. 그럼 해시태그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크리스마스 선물, 해시태그 뭐 산타, 해시태그 뭐 영어로 크리스마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내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해시태그를 썼는데 아니면 내가 크리스마스 선물에 이쁜 거 찾고 있는데 남들은 뭐라고 올렸지? 궁금해서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해시태그를 찾아서 들어가요. 그거는 남의 피드에 보이는 해시태그를 누르기도 하고요. 아니면 검색창에다가 해시태그를 검색을 해서 크리스마스 선물 이렇게 검색을 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어쨌든 해시태그를 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리가 지금 많이 울리나요? 괜찮은가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 방이 엄청, 네, 엄청, 감사합니다. 엄청 뭐지? 거의 빈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탐색이나 릴스 탭인데요. 인기 게시물이란 얘기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인기 게시물, 어떤 해시태그를 치면 관련해서 인기 게시물이 앞부분에 이렇게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찾아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탐색이라고 이 돋보기 모양의 탭을 누르면 지금 제일 핫한 게시물들이 탐색 탭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릴스라는 기능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릴스는 중간에 지금 인스타그램 앱의 중간에 있거든요. 약간 플레이어 모양으로 그 릴스 탭을 누르면 또 릴스 탭에서는 가장 핫한 릴스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좀 탑을 찍어야 사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조금 힘들지 않을까, 초보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께서 좀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변호사들이 과연 인스타 마케팅이 가능하냐 이런 질문도 해주셨고 사실 인스타 마케팅이 지금 한국에서 어떤 온라인 마케팅 쪽에 있어서는 네이버만큼 핫한 플랫폼은 확실해요. 네이버에서 네이버 저희는 이제 블로그를 중심으로 해서 지식 정보다 보니까 블로그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마케팅을 하는데 샵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네이버의 뭐죠? 스마트 스토어 이런 걸 통해서 판매를 하거나 네이버 플레이스를 통해서 홍보를 하거나 블로그도 물론이지만 그리고 또 하나 큰 축이 인스타그램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한국의 어떤 온라인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데요. 이 인스타그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주얼이 중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리한 업종이랄까 이런 게 사실 따로 있어요. 이쁜 거를 파는 사람들이죠. 카페, 뭐 패션, 이런 거 그런 거를 그러니까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핫하고 보기에 좋은 아니면 감성 사진 이런 데 유리한 여행이라든지 뭐 이런 사실 비즈니스들이 인스타그램에는 굉장히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제 인플루언서가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면 이거는 사실 어떤 특정한 뭐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인플루언서가 돼서 협찬을 받거나 콜라보를 통해서 이제 남의 뭔가를 팔아주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몇 개의, 그러니까 사실은 재능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쁘거나 잘생기거나 웃기거나 굉장히 특이하거나 이런 자기가 개인이 퍼스널리티가 되게 강한 경우에 이렇게 될 수 있죠. 아니면 뭐 엄청 부자거나 돈 자랑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인스타에. 그래서 사실 저는 솔직히 이게 일반화 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가 되는 길은 열심히 하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고 어쨌든 브랜드 계정 우리가 뭔가 원하는 목표를 수임을 한다던가 변호사로서의 나를 좀 브랜딩해서 잘 알린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라면 어쨌든 타겟을 설정을 하고 그 타겟에게 다가가는 일반적인 마케팅 경로를 취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도 이번에 많이 고민을 했는데 쉽지는 않아요. 변호사님들이 인스타에서 어떤 카페라던가 아니면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일반적으로 인스타에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강의라던가 이런 거를 하는 것보다도 훨씬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모든 변호사 업무를 아는 건 아니지만 변호사를 사람들이 찾게 되는 상황이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닐 때가 많잖아요. 이혼을 한다거나 누가 돌아가셨다거나 사고를 당했다거나 뭐 형사든 민사든 간에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닐 때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찾게 되는데 사실 인스타그램은 약간 과시형 플랫폼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상황이 아닌 거를 노출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잘. 그래서 그 경로를 찾아가는 거가 좀 쉽지 않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또 아이디어들 있으시면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요. 오늘 제가 생각한 것만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우선 제일 첫 번째는 저번에 블로그 때도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타겟이 정확해야 됩니다. 원하는 타겟에 노출이 돼야 그분들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제대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타겟 고객을 일단은 이 타겟 고객층을 파악하는 거는 각각 개인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뭐 제가 많이 들었던 이혼이라던가 뭐 이런 거 보통 이제 타겟 고객 설정하시면 3, 40대 여성 자녀가 있고 뭐 요 정도 연령층이라던가 성별이라던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일부의 어떤 타겟 정도는 아마 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타겟들에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인스타 계정이 잘 노출되고 있는지 그거부터 확인을 잘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팔로워가 아무리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매출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매출이든 뭐 이름을 알리는 거든 간에 10대 애들이 변호사님들 계정에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도움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닌 것처럼 팔로우를 잘 파악을 해야겠죠. 그걸 위해서 일단 네, 이건 뭐 일반적인 내용이긴 한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서 브랜드의 가치를 전달하거나 인지도를 향상하거나 타겟 고객과 소통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 중에서 특히 인스타는 이쁘게, 그러니까 예쁘게 혹은 일관되게 단정하게 깨끗하게 어쨌든 매력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비주얼을 가지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타겟들이 제대로 잡혀 있는지 내 타겟이 그거를 확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계정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팔로워들이 내가 생각하는 팔로워가 맞는지 항상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글을 쓰실 때도 마찬가지. 글을 쓰든 사진을 찍든 그 내가 원하는 사람들, 원하는 팔로워들 볼만한, 보고 싶어 하는 내용인지 그것도 항상 좀 긴장감을 가지고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내 계정이 제대로 팔로워들에게 도달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는 계정 설정,
그리고 인사이트 두 가지를 통해서 가능하세요. 일단은 그 계정에 들어가서 인사이트라는 게 있어요. 혹시 인사이트가 안 보인다 그러면 계정 설정부터 다시 그러니까 조금 더 하셔야 되는 건데요. 일단 인사이트라는 걸 보시면 팔로워 통계가 나옵니다. 지역, 근데 지역이 좀 커요. 뭐 이렇게 큰 굵직굵직한 서울이라던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지역, 그다음에 연령, 성별 이런 것들은 그 인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반응도 인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과연 내가 올린 것들이 과연 많은 사람에게 도달하고 있는지, 그리고 도달을 했을 때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인사이트를 통해서 제대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정 종류와 프로필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인스타에서 제일 먼저 모든 마케팅도 마찬가지지만 하라고 하는 게 오디언스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는 타겟을 일단 타겟에 대한 거는 본인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타겟들이 제대로 보고 있는지 혹은 거꾸로 나를 보고 있는 사람 누군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보시면 프로필에 있어요. 인사이트는. 제가 여기 써놨죠. 프로필에 들어가시면요. 자기의 한번 지금 가능하시면 한번 켜보시겠어요? 아이고. 보시면 자기 이름을 누르면 프로필이 나오잖아요. 프로필은 볼 줄 아시죠? 이렇게 프로필이 나오는데요. 이 프로필에서 프로페셔널 대시보드라고 있어요. 잠시만요. 제가 공유를 끄고 여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여기서 제일 위에 보면 프로페셔널 대시보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없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아마. 이게 없는 분은, 네. 네. 없는 분은 계정이 설정이 그렇게 안 돼 있어서요. 이 계정 설정하는 법은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이 프로페셔널 대시보드를 누르시면 이 안에 팔로워의 통계를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 계정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많이들 보시고, 나이는 35세에서 44세가 제일 많으시고, 여성이 더 많으시고,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만약에, 이 계정이 이상하게 내 걸 보는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연령대가 낮네? 라던가 더 연령대가 높네? 하면은 약간 그분들에게 특화된 서비스로 살짝씩 바꿔주시는 것도 사실은 가능하겠네요. 네. 없는지 있는지 이걸 비밀을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게시물 통계도 사실 볼 수 있어요. 이 인사이트라는 거 보는 게 되게 중요해서요. 게시물도 지표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게시물 반응을 지표로 할지 아니면은 뭐 노출이 많이 된 걸 할지 댓글이 많이 달린 걸 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게 있어서 요거를 설정해서 딱 누르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좋아요 숫자, 게시물 반응을 중심으로 눌렀어요. 그러면 내 게시물 중에 제일 인기 있는 게 뭔지 이런 거 순서대로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시물이 제일 사실 이렇게 애정이 있는 게시물이 있고 그냥 칸만 채우려고 올리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변호사 업무와 관련된 게 있고 그냥 개인적인 내용 뭐 맛집이라든가 육아를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제대로 지금 내가 원하는 게시물이 제일 좋은 인기를 얻고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인사이트를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 더 해보는 걸로 할게요, 같이. 그 다음에 여기서가 문제예요. 이 계정을 잘 세팅하세요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서 요 인스타그램 프로페셔널 계정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이 아까 프로필이 안 보이신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일단 이 프로페셔널 계정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데 이 인사이트 방금 보여드린 그 화면을 볼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에서 쇼핑, 샵을 열거나 인스타그램 광고를 하실 때도 반드시 프로페셔널 계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아까 인사이트가 안 보이셨다면 프로페셔널 계정을 설정을 안 하신 거고 광고도 아마 못 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계정 설정으로 이동을 하세요. 이게 제 지금 개인 계정이었어요. 그래서 개인 계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화면이 보이실까? 지금 소리 들리세요? 네. 여기서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설정을 누르세요. 설정을 누르세요. 설정을 누르고 그다음에 설정에서 계정 아이템 그다음에 이거 지우고 싶다. 지우기. 여기서 계정 여기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알고 싶지 않네. 설정에서 계정에 들어가시면 맨 밑으로 내리시면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전환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여기서 이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성공하셨네요. 이웃기 변호사님. 그러면 이제 안에서 굉장히 이것저것 하라고 막 나올 거예요.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다 눌러주세요. 다 넣어주세요. 추천 카테고리에서 원하시는 카테고리로 넣고요. 그 다음에 연락처 반드시 등록하시는 게 좋아요. 주소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게 나올 거예요. 크리에이터인지 비즈니스인지를 선택하라고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비즈니스를 선택을 하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은 주로 크리에이터를 선택하고 자기 비즈니스 없는 사람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비즈니스를 선택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뭐 몇 가지 더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리고 약간 시간이 걸려요. 전환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바꾸시면 비즈니스 계정이 되고 약간 시간이 지난 후에는 아마 위에 인사이트 보는 게 뜰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콘텐츠 항목에서 콘텐츠에 대한 통계를 보실 수 있고 팔로워 항목에서 팔로워에 대한 통계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를 하시는 게 일단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강조 드리고 싶은 건 프로필 설정입니다. 이 프로필 설정은요,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를 몇 개 가져왔는데요. 대체로 비슷한 느낌이죠. 어떻게 하냐면, 일단 제목, 이름을 잘 정해야 돼요. 이름은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드로우 앤드 류. 되게 유명한 크리에이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마케터 진. 아니면 대구 마카롱 비비안 이건 샵이에요. 디저트 가게. 근데 일단은 기억에 남아야 되고요. 이게 일종의 브랜딩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프로필 안에 키워드를 넣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프로필 이름은 검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마케터라고 검색하면 제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마케터 진이니까. 그래서 변호사님들도 뭐 이국희 변호사, 권희영 변호사, 아니면 변호사 권희영 이런 식으로 하면 어쨌든 변호사라는 키워드에는 걸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대구 마카롱 비비당 같은 경우에는 대구 마카롱, 그냥 마카롱으로 하면 너무 많으니까 아마 대구 마카롱으로 줄인 것 같아요. 그 키워드 숫자를. 이런 식으로 이름을 일단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본 몇몇 저한테 계정 알려주신 변호사님들 중에서 이름을 그냥 막 영어로 해놓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거 말고 한글로 남들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로필 사진도 눈에 잘 띄고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표현할 수 있는 걸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로고를 넣는 것도 좋고요. 사실은 사람 얼굴이 있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그래서 변호사님들 보통 프로필 사진 있으시니까 프로필 사진으로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락처 상세 정보는 반드시 제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면 연락처 있죠. 연락처. 여기 아까 프로페셔널 계정 전환하셨을 때 넣었던 연락처들이 나와요. 저는 사실 전화번호가 없고 주소도 없어서 그냥 이메일만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 연락처 잘 넣으시면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연락을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소개를 선명하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150자의 제한이 있어요. 근데 이걸 너무 길게 쓰면 한 번에 다 안 보이고 더보기 이렇게 눌러갖고 밑으로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짧게 씁니다. 짧게 쓰되 좀 잘 볼 수 있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모티콘 같은 거 많이 활용해요. 이모티콘을 활용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연계된 계정이 있으면 이렇게 연계된 계정도 태그를 해주고 사람 태그 하듯이 태그를 하고 사실 해시태그는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는데 해시태그가 그렇게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많아요. 프로필에 쓸 때는. 근데 자기만의 해시태그면 연계를 하기 위해서 뭐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밑에 링크 반드시 달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가게 같은 경우에는 주소가 있잖아요. 이 주소가 아마 그 입력하셨을 때 주소 넣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주소도 보여주면 이렇게 드러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면 돼요. 변호사님들은 사무실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나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딱히 공간이나 샵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그냥 링크만 넣었죠. 그리고 또 하나, 링크는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은 게 딱 한 가지시라면 한 가지만 보여주시면 돼요. 뭐 블로그를 거신다거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거신다거나. 그런데 링크가 나는 보여줄 게 많아 싶으시면 이 멀티링크라는 걸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 드로우 앤 드류 같은 경우에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아마 자체 생산하신 링크 서비스인 것 같아요. 저는 링크트리라는 서비스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어? 이상한 걸. 링크트리라는 서비스 보통 많이 써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보면, 잠깐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프로필에서 링크를 누르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링크들을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요 유튜브 채널, 블로그, 그다음에 뭐 기초 강의, 뭐가 좀 사람들이 많이 눌렀으면 좋겠는 게 있으면 이렇게 띄우고, 뭐 사람들이 또 많이 봤으면 좋겠는 거 이렇게 띄우고, 그래서 어, 피드에다가 뭘 올리고 자세한 내용은 프로필 링크 참고하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사람들이 프로필 링크를 딱 눌렀을 때 이 화면이 보이도록 하는 이런 멀티링크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링크는 여러분께서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만약에 링크 걸고 싶은 게 많다 하면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콜 투 액션 버튼, 뭘 누르는 게 좋은지 사람들한테 이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팔로잉 메시지 연락처 보통은 다 이렇게 그냥 넣는데요. 이렇게 해서 메시지 같은 경우에 인스타그램 DM으로 오는 거고요. 팔로잉 같은 경우에 뭐 팔로우 하는 버튼이고요. 연락처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전화번호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뭐든지 넣어서 연락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나중에 고쳐보세요. 이런 식으로. 아이콘, 딱 나를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말, 그다음에 중요한 서비스 몇 개, 전화번호, 주소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그리고 생각보다 인스타그램 업데이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사실 거의 모든 마케팅에 있어서 중요한데요. 특히 소셜미디어 전반적으로 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블로그는 솔직히 저희가 특히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 목표는 검색을 해서 내 포스트를 찾아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인스타는 말씀드렸지만 딱 사람들이 앱을 켜서 이렇게 한 두세 번 이렇게 해서 눈에 띄는 게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나온 콘텐츠를 가장 먼저 볼 수가 있게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네, 업데이트 시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 업데이트 하는 게 좋냐? 그거는, 나한테 달린 게 아니라 내 팔로워들한테 달렸어요. 팔로워들이 언제 가장 많이 인스타그램 보냐, 그걸 확인을 하시면 돼요. 이거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사이트를 보셔야 되고요. 인사이트에서 총 팔로워에서 가장 활동이 많은 시간이라는 그 통계가 나옵니다. 혹시 유튜브 하시는 분들 있으면 유튜브도 이거 확인 가능하거든요. 일정 그 계정 수가, 일정 그 구독자 수가 넘으면. 그러면 유튜브에도 이렇게 확인을 하셔서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시간에 올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사람들의 뉴스 피드에 뜨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걸 시간과 요일을 다 보실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 요일별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일요일이 조금 적고 월요일이 조금 많다? 뭐 이 정도? 근데 제 경험상 블로그든 SNS든 유튜브든 일요일에는 보는 사람이 적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요일에는 업데이트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나는 월요일이 되게 많이 보니까 사람들이 월요일과 금요일이 많이 보네? 그러면 이 요일에서는 또 몇 시에 올리는 게 좋을지 시간 탭을 보시면 돼요. 시간 탭 보시면 토요일, 이게 지금 토요일로 나왔는데 토요일에서는 오전 6시가 제일 많네요. 사람들이 많이 보네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면요. 출근길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는. 출근을 하는 길에 이제 인스타, 만약에 대중교통이나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인스타 켜서 간단하게 보시는 분들 많으신 거죠. 그러면 저는 콘텐츠 업데이트를 이 시간에 하는 게 제일 맞겠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아니,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내가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고?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인스타 업데이트를 예약을 걸어놓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약 걸어서 이 시간 항상 뭐 제일 많을 때 월요일 오전 6시에 업로드가 되도록 예약을 걸어 두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활동을 내가 이 폰에 접촉을 할 수 없는 시간대 업데이트 하는 것보다는 접촉을 하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업데이트를 하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업데이트를 하고 약간의 작업을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올리는 것까지는 막 글 쓰고 막 이렇게 막 스티커 넣고 이러는 게 너무 힘드시면 올리는 건 예약을 걸어 두시되 그 시간에 알람을 맞춰요. 그래서 올라가고 30분 이내에 내가 그래도 인스타 앱에 들어와서 뭔가를 좋아요라도 누를 수 있게 하는 그런 시간 설정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요.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은 한 번에 여러 개를 올리는 것보다는 정기적으로 자주 올리는 걸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있다고 막 10개씩 막 사진 올리고 그러지 마시고요. 매주 월요일 오전 6시, 수요일 오후 2시 뭐 이런 식으로 정해서 정기적으로 올리는 게 더 좋아요. 많이 올리는 것보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업데이트 이후의 활동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또 똑같아요. 유튜브도 그렇고 어떤 SNS, 소셜을 기반으로 한 어떤 그 온라인 매체들이 다 똑같은데 사실은 업데이트하고 최초 뭐 12시간? 짧으면 2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들 해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업데이트하고 30분 정도 시간 투자하셔서 내가 이걸 올렸다는 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작업을 좀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그냥도 뜨긴 해요, 피드에. 근데 그 시간에 사람들이 안 볼 수도 있잖아요. 못 보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팔로워들을 찾아다니면서 좋아요를 막 눌러요. 그분들이 올리신 거예요. 그때쯤에 올린 거가 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막 그 좋아요를 누르면, 나한테 좋아요 눌러줬네, 누가?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시간에 이걸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자기 걸 올렸으니까. 그러면, 누구 눌러줬네 하고 다시 나를 눌러서 나한테 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쓴 해시태그, 그 해시태그를 눌러서 그 해시태그를 가지고 최근에 뭔가 쓴 사람들 있죠. 그 해시태그를 최근에 사용한 사람들 걸 또 가서 막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좋아요만 누르는 건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댓글을 써준다거나 뭐 이런 식의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인식할 수 있죠. 아, 이런 사람이 있구나. 내 팔로워가 아닌 사람들을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나도 한번 가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최초한 뭐 어떤 사람은 1시간 하라고 해요. 그리고 하루에 뭐 그러니까 이런 인스타 강의 같은 거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루에 좋아요 100개, 댓글 50개, 팔로우 30개 이렇게 하라고 해요. 처음 인스타 계정 키울 때. 그러면 그 중에 10%만 다시 나한테 들어와도 좋아요 10개, 댓글 3개, 댓글 5개, 팔로워 3명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하기엔 너무 시간도 없으시고 또 솔직히 타겟에 그 많은 활동을 나와 타겟이 위치하는 계정에 하기도 조금 힘들기 때문에 그냥 적어도 그냥 30분 정도, 2, 30분 정도 시간을 내서 돌아다니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스타 뒤에 알고리즘 얘기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자기가 얼마나 많이 인스타 앱에 들어가 있냐도 영향을 줘요. 내 계정이 크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자주자주 인스타 들어가 보시면 좋아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콘텐츠입니다. 뭐 어느 마케팅을 그 강의에서나 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진짜로 사실이거든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볼 만한 콘텐츠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인스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스타 하기 되게 좋은 브랜드들 비즈니스들이 따로 있어요. 감성 사진 이쁜 거 뭐 이런 거. 근데 사실은 감성 사진만으로 승부를 보는 플랫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차피 SNS고 여기 안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정서 재미있는 것들을 만나면 그 계정을 팔로우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목표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팔로우한 다음에 내가 권하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마케팅이 다 그렇듯이. 그래서 그게 나한테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는 거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어떤 폼에다가 뭔가 뭐 설문조사를 하거나 상담 신청을 남기는 거일 수도 있고 그냥 팔로우를 해서 내가 팔로우가 많은 어떤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일 수도 있고 원하시는 목표가 다를 수 있지만 그 행동을 하게까지 만들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이 계정 계속 볼만하고 이 사람이 주는 내용이 나한테 내용이든 분위기든 그림이든 이쁘구나 괜찮구나 마음에 드는구나 라는 인식만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해야 될 거는 어쨌든 비주얼이 중요한 매체이기 때문에 이미지의 수준을 높여야 돼요. 이거는 인스타에서 피해갈 수 없는 꼭 중요한 건데요. 일단 피드의 톤 앤 무드를 유지하라고들 해요. 근데 도대체 이게 뭔 얘기냐? 이게 뭔 얘기냐 하면요. 어떤 계정을 딱 탔을 때 그 계정이 느낌이 샤라라라 비슷한 거예요. 그런 식의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아주 이쁘지까지는 너무 어렵더라도, 어, 막 정신사납거나 촌스럽거나 이런 느낌은 안 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좀 유명한 사람이라고 했던 드로우 앤 드류라는 분이에요. 인스타를 메인 콘텐츠로 해서 인스타 교육도 하고 유튜브도 인스타로 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보면 이렇게 쓱쓱쓱 보시잖아요. 여기를 피드라고 하거든요. 딱 프로필을 눌렀을 때 보여지는 이 부분. 쑥쑥쑥쑥 대충 느낌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초록색, 이 사람은 메인 컬러가 초록색이고 강조 컬러로 주황색을 써요.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기반으로 한 이런 콘텐츠를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툰도 하고요. 이런 만화도 하고, 이런 식으로 콘텐츠 많이 만드는데, 이분의 초기는 다 자기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이거 뭐라 그래요? 퍼스널콘을 사용해서도 많이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톤앤 무드라는 건 이런 거예요. 톤 다운된 초록색을 메인으로 가고 주황색을 강조색으로 쓰고 대체로 나오는 비주얼이 거의 다 비슷한 이런 느낌을 준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실 이분이 해외에서 뭐 디자이너 출신인가 그래요.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노력을 해보자면 보통 이런 걸 만들어요. 무드보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컬러 팔레트라고 해서 제가 저랑 같이 이제 컨설팅 해보신 분들은 다 캔바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뭐가 됐든 뭐 미리 캔버스가 됐든 캔바가 됐든 어떤 툴이든 완전히 창작을 하기 어려우시면 그냥 디자인 툴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캔바라는 거에서 저는 만드는데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충 색깔을 정해요. 내 브랜드의 컬러. 아까 그분처럼 뭐 초록색, 주황색 이렇게 정해도 되고요. 지금 예시로 보여드린 이 화면은 핑크, 갈색, 약간 세피아 톤 이거를 본인 브랜드의 무드로 정했어요.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로고가 있으시잖아요. 그럼 그 로고에서 쓰시는 색을 그냥 컬러로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컬러 팔레트로.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사진을 3개 올렸잖아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느낌으로 그냥 전체를 다 꾸미고 싶어.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을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사진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핀터레스트든 뭐 남의 인스타든 어디서든 내가 원하는 어떤 톤이나 무드를 가지고 있는 사진을 가져와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무드보드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중구난방하지 않아요. 대충 컬러가 비슷한 톤으로 유지가 되고 사진의 느낌이나 이미지의 느낌도 약간 이 무드보드를 기반으로 한 비슷한 톤으로 유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캔바 혹시 한 번도 안 써보신 분이 계시면 한국에는 미리 캔버스라는 툴이 또 있어요. 그래서 미리 캔버스 쓰셔도 되는데 사실 그 무드보드 같은 거는 캔바가 워낙 초기 이런 업계 개척자다 보니까 많아요. 무드보드 검색하면 수많은 템플릿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다 이런 걸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본인의 톤에 맞는 거를 만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다음에 중요한 건 글이에요. 글을 사실 누가 인스타에서 글을 읽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많습니다. 인스타에서 글 읽는 사람들. 그래서 정보와 팁을 게시할 수도 있고요. 영감을 주는 글 같은 걸 올릴 수도 있어요. 영감을 주는 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인스타에서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류의 글을 잘 못 쓰는 스타일이라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예, 인스타에서도 많이 강조를 해요. 인스퍼레이션 뭐 이런 거. 어쨌든 그렇고 브랜드 보이스를 유지해서 이건 제가 블로그에서 했던 얘기는 비슷하지만 특정한 타겟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고 뭐 반말을 쓰실 거면 계속 반말을 쓰시던지 말하는 툴을 쓰실 거면 쓰시던지 아니면 난 전문가 입장에서 굉장히 전문적인 느낌이 들게 하겠다 그럼 그 톤을 유지하시던지 어쨌든 하나의 톤을 유지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글을 길게 쓸 수도 있고 카드뉴스 형식으로 내용을 이미지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냥 글은 좀 짧게 쓰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느 게 본인에게 더 맞는지 이런 거를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분의 예를 들어볼게요. 자, 뭐 이런 거 사실 나쁘지 않죠. 일단 생긴 게 나쁘지 않지만 그리고 궁금하니까 눌러보고 싶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이런 게 막 명품 사진이나 뭐 맛있는 거 사진도 아닌데 누가 눌러볼까 싶지만 엄청나게 눌러봅니다. 좋아요가 997개. 콘텐츠에 숨겨진 사람의 욕구. 카드뉴스 형식으로 만들어요. 캐러셀 이미지라고 하거든요. 이 포스트 하나에 내용을 다 담아서 이렇게 6장, 7장 정도의 콘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지의 내용을 많이 담았을 경우에는 여기 캡션이 짧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카드뉴스가 아닌 이분은 거의 다 카드뉴스를 만드는 스타일인데 이건 인스피레이션일 것 같다. 이거는 한 장짜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 이제 동기부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감을 주는 글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짧게 그냥 딱 원하는 거 하나만 쓴다거나 네 거의 다 이렇게 이분은 거의 다 카드 뉴스를 만드는데 하나 더
이분도 인스타그램 전문으로 하시는 마케팅 하시는 분인데요. 보면 엄청 길어요, 글이. 그러니까 사실 이거 잘 안 읽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거 많을 것 같아요. 인스타는 그냥 짧게만 쓰는 거 아닌가? 근데 아니에요. 내용 다 여기다 써도 돼요. 블로그 쓰듯이 써도 돼요. 좋으면, 콘텐츠가 좋으면 사람들 다 읽어요. 실제로 좋아요가 이 글이 206개의 좋아요가 지금 있어요. 하루 전에 올린 글인데 그만큼 사람들이 다 읽고 댓글도 엄청나게 많이 달렸어요. 반응이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글을 길게 써도 된다, 인스타에. 그리고 그 글까지 유도를 하려면 어쨌든 근데 보기는 좋아야 돼요. 콘텐츠가. 이분은 사실 이거를 다 카드 뉴스로 만들고 글도 이렇게 길게 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뭐 이런 거 이거는 사실 이 내부에 글이 많으니까 여기 짧게 쓰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글을 많이 써도 상관없다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변호사님들은 사실 막 이렇게 인스퍼레이션, 동기부여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 콘텐츠를 만들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럴 때 일단 이미지 이쁘게 하신 다음에는 글을 길게 써서 그 대신 막 줄줄줄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쁘게 글도 긴것 중에 네, 이렇게 띄어쓰기 같은 거 이쁘게 하고 이모티콘, 이모지 같은 거 잘 사용하셔서 이런 식으로 잘 보이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드뉴스 형식으로 만드는 게 사람들이 읽기엔 좋아요. 의외로 다 봐요, 사람들이. 아, 제가 거의 다 보여드렸네요, 이거를. 이거 매장도 한번 볼게요. 매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비비당이라는 건데 꽤 그래도 팔로워가 되게 많더라고요. 다른 제가 컨설팅했던 다른 그 사장님이 이 계정처럼 운영하고 싶다라고 저한테 알려주셨던 그 계정이었어요. 뭐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인스타하기 되게 좋은 비즈니스죠. 일단 생긴 게 이쁘니까. 근데 어쨌든 눈길을 끄는 사진 이런 편집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텍스트도 올리고 해서 눈길을 끄는 사진을 만들고 길게 썼어요. 그쵸? 굉장히 길죠. 이렇게까지 길게 써도 돼요. 재미있고 의미 있고 관심 있으면 다 읽어요. 그래, 그 대신 해시태그 같은 것 좀, 아니, 여기 이모지 같은 것 좀 많이 써서 귀엽게, 이렇게 띄어쓰기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헤이조이스라는, 음, 네, 교육 플랫폼 같은 건데요. 여기도 보시면 대충 느낌이 아시겠죠? 노란색이 기본 톤이에요. 근데 여기는 사람 얼굴을 주로 쓰다 보니까 이분이 입으신 그 의상의 컬러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필터 같은 거 쓰면 컬러가 다양해도 대부분 톤은 맞출 수 있거든요. 그리고 노란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씁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강의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강의를 신청하는 게 그 계정의 목표예요. 강의를 신청하게 하는 게. 그러면 여기는 많이는 안 써요. 그 대신에 중요한 문구를 써요. 이 사람의 인터뷰를 구글 코리아 전무 구수연님의 인터뷰를 보고 싶으면 신청을 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콘텐츠의 의미 같은 거 일단 뭐랄까요 일종의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 일단 써주고 콘텐츠 마케터, 브랜드 마케터, 스폰서 마케터 뭐 구분이 의미 없어진다고 이런 식으로 약간 카피라이트를 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누군지 소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이 사람이 말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신청해라. 그래서 결국 신청은 프로필 링크 클릭. 하고, 그러니까 내 피드를 보는 사람이 해야 되는 동작은 항상 알려주셔야 돼요. 그건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인스타도 마찬가지지만 이 피드에서 원하는 건 프로필 링크를 클릭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필 링크를 클릭을 해보죠. 프로필 링크를 클릭해보면 여기 링크 트리가 딱 있어요. 링크 트리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이거 1번에 제일 처음에 있는 온라인 컨퍼런스를 신청하게 하는 게
아까 이 피드의 목적이었어요. 아까 부수였니 뭐였니? 이 피드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온라인 컨퍼런스를 신청해라. 그래서 다 보고 나면 신청을 누를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링크트리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하시고 블로그에 어떤 포스트를 노출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 이를테면 뭐가 있을까요? 신자 제가 아는 주제였어. 양육권, 만약에 양육권, 뭐, 누가 더 유리할까? 양육권을 가족에 유리한 조건, 만약 이런 거를 블로그로 쓰셨어요. 그러면 양육권에 관련한 막 글을 길게 쓰고, 여러 가지 블로그도 잘 꾸며야 되지만, 그거 관련해서 중요한 소제목이라든지 중요한 내용을 뽑아서, 이런 걸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걸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카드뉴스, 이런 거를 만들 수도 있죠. 이렇게 1, 2, 3,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카드 뉴스를 만들 수도 있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도 중요한 글을 좀 써주세요.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프로필 링크 클릭 이렇게 써줘요. 그러면 프로필 링크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양육권 관련한 블로그 글을 링크하는 거예요. 그냥 블로그 이렇게 링크하면 사람들이 뭐지? 관심 없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글자에 양육권 뭐 마스터, 양육권 소송 이걸로 마스터 만약에 이런 글씨가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요거 내가 관심 있는 건데 이걸 딱 누르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유입을 유도하는 거죠. 아니면 양육권 소송 뭐 답답하신 분들 지금 연락하세요 라고 하고 DM으로 연락 주세요 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DM을 여기서 눌러서 메시지 눌러서 DM을 보내겠죠. 이런 식으로 읽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선명하게 제시를 해주시고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전체적인 세팅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전화 상담을 받는 게 목적이면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프로필 링크에서 전화번호 확인 뭐 이렇게 한 다음에 프로필 링크에 전화번호를 써놔야겠죠. 그러면 그렇게 이동을 할 수 있게 네, 그런 식으로 잘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필 잘 구성하고, 프로필 링크 필요하면 이런 거 멀티 링크 쓰시고, 이 게시물 안에는 충분하게 글을 잘 쓰시고, 이미지도 이쁘게 만들고. 그러려고 하니까 사실 할 일이 너무 많긴 하죠. 근데, 네. 대세니까 어쨌든 일단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해시태그 궁금하신 분들 혹시 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인스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해시태그는요, 검색이나 팔로우를 통해서 해시태그도 팔로우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해시태그를 하나도 안 썼네요. 죄송한데? 검색이나 팔로우를 통해서 나에게 들어오게 만드는 어떤, 거예요. 트위터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보시면, 30개까지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30개를 다 쓰는 경우는 잘 없어요. 별로 효과도 없다고 하고 너무 해시태그가 범벅이 돼 있으면 되게 좀 너무 상업적이어 보이고 내용을 읽는데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11개가 가장 유용한 해시태그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최근엔 6개까지 나왔어요. 그게 6개만 써라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적어도 근데 너무 30개 다 쓰지 말고 11개에서 6개 이 정도 생각하시고 쓰시면 되고요. 요 사이즈가 큰 해시태그, 작은 해시태그, 브랜드 해시태그 뭐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해시태그를 사이즈라는 건 뭐냐면요. 그 해시태그를 붙인 게시물이 몇 개나 있냐라는 거거든요. 사이즈는. 그래서 이렇게 해시태그를 검색창에 넣어 보시거나 하시면 게시물이 몇 개가 있는지가 이렇게 나와요. 이걸 보시고 큰 거, 그러니까 아주 숫자가 많은 거, 그거를 한두 개 정도 쓰고, 그 다음에 중간 정도 사이즈, 이 중간 사이즈는, 잠깐만요,
중간 정도 사이즈 두세 개, 그 다음에 작은 거, DC 해시태그 뭐 이렇게 되겠는데, 나만의 해시태그 같은 거를 한두 개, 하나 정도 써주시면 6개가 차거든요. 그래서 요거 관련한 거는 조금 복잡해서, 네, 좀 구체적으로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시간이 좀 지나서 혹시 잠깐 쉬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지금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요 해시태그 얘기부터 다시 시작할까요? 어떠신가요? 네, 좋다라고 네, 이국희 변호사님도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저희 5분 쉬고 지금 3분이니까 8분 정도에 다시 해서 해시태그 얘기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네, 여러분 잘 쉬고 오셨나요? 혹시 다시 돌아오셨으면 채팅창에 네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종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반응을 항상 가장 빨리빨리 잘 해주셔서. 네, 경규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해시태그 조금 중요한 거라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네, 김정남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해드릴게요. 사실 저번에 블로그 수업 들으셨으면 키워드 얘기 많이 했던 거 기억하실 텐데요. 키워드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시태그. 기본적으로는 팔로워나 어떤 관계성이 중요한 소셜 미디어지만 그래도 해시태그를 통해서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해시태그를 잘 쓰면 팔로워가 많지 않아도 좀 이렇게 접근이 가능한 거죠. 저희가 블로그를 할 때 키워드를 잘 쓰면 블로그 지수가 아주 높지 않아도 검색이 되는 것처럼. 근데 이 해시태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본적으로 30개까지 사용하지 가능하지만 11개에서 6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큰 해시태그, 작은 해시태그, 브랜드 해시태그 하나에서 2개, 3개에서 2개, 3개에서 한 5개, 하나, 브랜드 해시태그 하나 정도 이렇게 쓰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브랜드 해시태그라는 거는 그냥 정말 내 거예요. 예를 들면 경규현 변호사 이렇게 해도 되고 저 같은 경우 마케터진 이렇게 해도 되고 왜냐면 이건 약간 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해시태그를 키워서 크게 키워서 나중에 사람들이 마케터진이라고 검색하면 이제 저만 쓰는 거니까 저만 쫙 볼 수 있게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할 때 필요할 수 있죠. 근데 별로 크지 않을 때는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고요. 사이즈가 큰 거 작은 거 도대체 어떻게 알지?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분석 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사실 지금 이건 제가 제 거 올리다가 중간에 한번 캡처를 해본 건데 인스타그램 마케팅이라는 만약에 해시태그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인스타그램 마케팅이라고 그냥 이렇게 모바일로 그거 할 때 저희가 할 때 입력을 하면요. 이런 식으로 게시물들이 요 인스타그램 마케팅과 관련된 해시태그들이 쭉 나오고 요 해시태그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게시물들이 있는지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요 정도 500개 정도면 내가 찜해야지, 요거 하나 써봐야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입력하시는 중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려면 사실 인스타그램 이 검색창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를테면 저희가 변호사를 한번 검색해 볼까요? 변호사라는 해시태그를 검색하면 일단은 제가 뭐 팔로우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최근에 제가 이거 하느라 변호사를 엄청 검색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나오는데 여기 변호사 해시태그 이 표시 있죠? 이 표시가 해시태그 표시예요. 변호사라는 해시태그는요 10만 정도의 포스트가 있습니다. 사실 인스타그램 세계에서 굉장히 꽤 작은 10만 맞나? 맞죠? 네. 맞나? 10만. 제가 숫자에 좀 약해서. 10만. 되게 작은 해시태그예요. 솔직히 이 변호사 자체가. 근데 이 변호사라고 어떤 사람이 인스타그램 창에 변호사라고 넣으면 자기가 팔로우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좀 나올 거고요. 그다음 유명한 변호사님들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자기 이름에 아까 유저네임 바꾸라고 말씀드렸죠. 유저네임에 변호사라고 써 있는 사람들이 우선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소는 뭐냐면 변호사라는 이름을 가진 장소 태그도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장소 태그도 잘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변호사 회관이 나왔지만 변호사 뭐 안현주 변호사 사무실, 변호사 안현주 사무실 이런 식으로도 검색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렇고요. 어쨌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변호사라는 해시태그는 10만짜리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는 거죠. 근데 변호사 시험이라는 건 14,000짜리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혼 변호사 6천짜리 태그구나. 거의 7천에 맞먹는 태그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원하시는 이 해시태그를 예시 해시태그 같은 걸 넣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이혼 변호사랑 관련한 여러 가지 관련 해시태그들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쳐보는 거랑 비슷한 그런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혼 변호사 쳤더니 이분이 나왔죠. 이분은 이혼 변호사 1대1 상담이 자기 유저네임인 거예요. 유저네임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검색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이즈를 보시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변호사 업계에 변호사라는 태그 혹은 이혼이라는 태그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아서 아니면 여기다 그냥 이혼 이렇게 해도 돼요. 사실 이거를 그 모바일에서 검색하시면 훨씬 쉽거든요. 왜냐하면 태그로 한번 지금 탐색 탭 누르셔서 한번 해보시면 태그만 그러니까 사람을 찾을 거냐 태그를 찾을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검색을 할 수 있어요. 모바일 창에서는. 그래서 훨씬 쉬운데요. 어쨌든 이혼이라는 검색어가 지금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48,000, 5만 정도 되게 작은 저 일반적인 인스타그램에서 중급 태그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걸 제일 높은 숫자로 봤을 때 아까 근데 변호사 있었잖아요. 그럼 변호사가 10만 정도 됐어요. 그러면은 그 태그가 나한테는 최대 태그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변호사 이런 거 하나 쓰시고 그다음에 이혼이란 태그도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많지 않으니까 이혼 아니면 이혼 변호사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이 포스트 사이즈별로 몇 개를 이렇게 넣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만 쓰는 태그에는 안현주 변호사 이런 식으로 이제 나만의 해시태그를 쓴다거나 이혼 전문 변호사 그게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데 그건 다 넣어봐야 아는 거거든요. 아니면 광주 이혼 변호사 이런 식으로 이제 넣으시면 이혼 전문 여성 변호사 굉장히 쓸 수 있는 키워드는 많죠. 그거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일일이 쳐보고 있게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면 이제 툴이 있어요. 메디안스라는 툴인데요. 이게 사실 무료 서비스인데 이제 유료로 가면 훨씬 더 많은 걸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유료는 안 써봤는데 여기에 이제 해시태그를 넣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혼에 관련된 걸 하고 싶어요. 그럼 이혼이라고 하고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인스타그램의 태그 추이를 분석을 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2019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9월까지의 추이를 분석해줬는데요. 보시면 포스트의 숫자들 왜죠? 왜 9월에는 이혼 관련한 포스트가 없죠?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금 이 회색 바가 포스트의 숫자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를테면 2월에는 1226개가 올라왔대요. 사실 진짜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 태그가. 그리고 이건 누적으로 세월이 갈수록 이거는 우상향 되는 게 맞겠죠. 누적 포스트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쭉 보실 수 있고 최근 거 좀 더 자세히 보려면 이런 식으로. 2월 달에 이혼 포스트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오죠? 5월 달에 많은 건 이해가 돼요. 가족의 날 이런 것 때문에 막 더 그런 분들도 2월 달에 명절 이후에 많이 그 타겟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가? 어쨌든 네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는요. 여기서부터 보면 평균값이랄까? 좋아요가 얼마나 달리는지 평균값 같은 걸 보여줘요. 이혼이라는 태그를 썼을 때 평균값 그리고
댓글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점유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것들, 반응 범위 보여주고요. 인기 포스트 관련해서요. 그리고 유형, 이건 이미지, 비디오, 캐러셀이 아까 말했던 카드 뉴스거든요. 여러 장의 이미지를 쓰는 거, 그런 걸 보시면, 뭐, 캐러셀이 제일 많네요. 이혼 관련한 건. 이거 되게 특이한 경우예요. 보통 캐러셀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변호사님들이나 어떤 지식을 많이 전달해야 되는 계층에서 올리기 때문에 아니면 요새 인스타 툰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제 캐러셀 이미지가 이렇게 60%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단일 이미지, 동영상은 제로. 이런 식으로 지금 비중이 있다고 합니다. 동영상이 제로도 좀 충격적이긴 하네요. 어쨌든 그렇고,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봤던 시간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시간대별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보는지. 그래서 가장, 최다 반응의 인기 포스트 게시일, 화요일 날 오후 4시에서 5시 정도가 가장 많다라는 거. 네,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해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연관 태그 트리. 이혼이라는 태그와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 포스트를 쓸 때 어떤 포스트를 쓰냐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블로그의 키워드라고 하면은 연관 키워드 같은 기능이죠. 이런 식으로 많이 있습니다. 요거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큰 동그라미가 가장 큰, 사이즈가 큰 해시태그라고 하면, 이게 중간 정도 해시태그 요거 4개, 5개 정도가 중간 사이즈 해시태그일 텐데, 이것 중에 하나, 2개 정도 써주시고, 작은 해시태그들 중에서 또 하나, 2개 정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스트 하나를 할 때. 네, 복잡하죠, 사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기 옆에가 만약에 유료로 아마 전환이 되면 여기 숫자까지 나올 텐데 그게 아니더라도 연관 태그 중에서 제일 높은 거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툴을 이용해서 완전한 분석은 아니더라도 간단하게는 분석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이제 저번에도 블로그 할 때도 툴을 쓰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냐,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싶겠지만, 이렇게까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해시태그 하나를 계속 복사 붙여넣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안 좋아요. 어쨌든 어떤 그 온라인 매체든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거는 어뷰징에 걸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시태그를 만약에 아까 이혼 해시태그 여기서 지금 볼 수 있는 게 한 20개, 30개, 20개 정도 됐을래나? 이거를 다 넣어놓고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메모장 같은 데 다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골라서 쓰세요. 그 사이즈에 맞게.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형사소송, 여자 변호사 이렇게 써야지. 그 다음 날은 이혼, 이혼 상담, 이혼 전문 변호사, 국제이혼, 이혼 변호사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뽑아서 쓰시는 거예요. 사이즈별로. 큰 거 하나, 중간 거 2개, 뭐 작은 거 3개 이런 식으로 뽑아서 그런 식으로 쓰셔야지 똑같은 말을 계속 복사 붙여넣기 해서 모든 포스트에 피드에 반복하는 것은 좋지 않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가 있죠. 인스타 스토리. 지금 잘 활용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이 스토리는 24시간 만에 사라지는 콘텐츠예요. 그래서 좀 부담이 덜한, 그리고 좀 더 솔직한 그런 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새 젊은 친구들은 스토리를 훨씬 더 좋아해요. 그리고 스토리를 뭘 올렸을 때 반응이 훨씬 더 높기도 해요. 하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내용이 많을 것 같은 콘텐츠를 올릴 땐 스토리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단 아깝죠. 사라져버리는데 우리가 힘들게 글 쓰고 이미지 막 카드뉴스 만들어서 올렸는데 이게 그냥 스토리에서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너무 아깝기도 하고 그리고 스토리는 어쨌든 막 스티커도 넣고 음악도 넣고 막 이러면서 이쁘게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쁜 거 이렇고 하기에 우리 콘텐츠가 안 어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저되실 수도 있을 텐데 쓰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그 대신 내용을 무거운 걸 많이 넣는다기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느낌으로 디자인 부담도 좀 줄이고 그러니까 컨텐츠 자체는 그 대신에 자주자주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스토리 중에 내가 꼭 보관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이라이트 기능 사용해서 보관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스토리에는 외부 링크도 걸 수 있어요. 이거는 최근에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였어요. 왜냐하면 원래 스토리에서 외부 링크를 팔로워 10,000명 이상의 프로페셔널 계정만 허용을 해줬거든요. 근데 인스타가 외부 링크에 상당히 막혀 있었어요. 외부 링크가.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외부 링크를 걸 수 있었는데 인스타는 안 돼가지고 그 멀티 링크 서비스라는 게 생긴 거거든요. 링크트리 같은 거. 근데 이제 스토리는 링크를 마음대로 걸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기능으로 된 거죠. 어쨌든 만약에 여러분께서 정식 피드에, 그러니까 내 이렇게 정사각형 이렇게 바둑판에 남는 거를 일주일에 하나나 2개를 올린다라고 결심을 하셨다면 스토리는 그냥 매일매일 올려도 상관없어요. 조금 더 부담을 덜고 매일매일 올리시는데 그 대신에 관련된 걸 올리는 게 제일 좋죠. 이거는 뭐 어떤 계정이든 마찬가지인데요. 막 꽃사진이나 반려견 사진이나 이런 거 올리시는 것보다는 그냥 브랜드 계정이면 뭐 어디 가서 재판을 하셨으면 그 법원 앞에서 찍은 사진이라던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판결문 사진이라던가 뭐 고객님 그 의뢰인이 감사하다고 주신 카톡 대화 내용을 이렇게 좀 모자이크 처리해서 그런 거라던가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스토리로 부담 없이 그냥 그때그때 올리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인스타 피드에 정식으로 올린 막 카드뉴스까지 해서 정성 들여서 올린 거가 있으면 그거를 조금 시간 지나서 스토리에도 저는 올리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인스타 피드는 정사각인데 스토리는 가로잖아요. 근데 그냥 그 정사각 사진을 스토리로 올리면 이렇게 그냥 가운데 이렇게 하고 보여요. 아래 위가 이렇게 남은 채로. 그러면 거기다가 그냥 그렇게 해서라도 해서 몇 마디 말 좀 써주시고 그냥 그렇게 보여주셔도 돼요. 그러면은 제 피드를 잊어버리고 그냥 놓쳤던 사람들도 스토리 보고 다시 그 피드를 가서 볼 수도 있는 일이죠. 이를테면 뭐 제가 근데 하이라이트가 이거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인스타그램 마케팅 기초 강의예요. 아이고 넘어갔어. 요 정사각이 제가 올린 피드에 있는 이미지예요. 근데 이거 그냥 올리고 아래 위로 글자를 넣었어요. 이런다던가 아니면, 최근에, 참, 이게, 제 인스타 관리를 너무 안 해서 볼 게 없네요. 그리고 링크를 달 수 있다는 건 뭐냐면요. 이건 스토리거든요. 하이라이트거든요. 하이라이트 이렇게 다 저장할 수 있어요, 스토리.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 있죠. 11월 13일 줌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링크에서 하고 여기 요 링크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면 이걸 누르면 제가 원하는 그 블로그 포스트로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게 이렇게 비지트 링크라는 그게 생겨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바로 제 블로그에 이거 딱 내가 목표로 하는 그 포스트를 넘길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기능이었어요. 중요한 기능이고 최근에 생긴 거라서 이거를 많이 활용하시면 새롭게 블로그나 홈페이지나 글을 업데이트 하시고 나서 그 내용을 스토리에 올린 다음에 스토리에 이 링크 스티커를 사용해서 링크를 거시면 사람들이 스토리를 보다가 내 블로그로 바로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스토리에 올렸지만 24시간이 지나도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하이라이트를 쓰셔야 돼요. 이렇게. 이 하이라이트가 스토리의 단점을 없애주는 되게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이라이트를 잘 쓰면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이를테면 자기가 원하는 주제 몇 개, 그리고 오시는 길 같은 거. 이거를 오시는 길을 매번 피드에다 반복해서 써도 되지만 너무 반복하면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내 프로필만 오면 물론 여기서도 볼 수 있지만 이거 누르면 바로 그냥 이렇게 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제 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교육 이렇게 하면 안 좋겠죠. 제목이 없어졌어.
그리고 뭐 유튜브 업데이트한 내용, 블로그 업데이트한 내용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누르면 옛날 거부터 스토리에 안 좋은 점은 옛날 거부터 보인다는 거긴 한데 옛날에 저도 개념 없을 때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예전에 여기에 프로필 링크 가서 보기라고 썼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는 바로 링크를 걸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거고요. 이런 식으로 스토리도 잘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되게 성공한 브랜드 전담 마케터가 있는 브랜드의 경우에 피드가 되게 잘 되는 피드죠. 그러니까 막 카드 뉴스로 막 디자인 엄청 된 피드를 일주일에 2개, 3개 정도 올리고요. 그리고 스토리를 하루에 2개씩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는 정말 못해요. 이거는 정말 한 사람이 그것만 출근해서 그것만 할 때 가능한 거고 그 변호사님들께서 할 수 있는 양을 대충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일주일에 피드 1개, 스토리 3개만 올려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인사이트 보시고 남들이 제일 많이 보는 시간으로 그냥 스케줄을 잡아서 그렇게 올리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꽤 있으시면, 뭐, 네, 더 올리셔도 좋고요. 그리고 항상 새로운 걸 만들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로그를 업데이트 하시고, 이 블로그 내용을 갖고, 그거를 카드 뉴스로도 만들고, 스토리로 만들고, 이것저것 활용을 해서, 예, 그 원소스 멀티 유즈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릴스 혹시 잘 아시나요? 해본 적 있으신 분 혹시 계시면 채팅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릴스 올려본 적 있다라는. 저도, 안현주 변호사님 올려보셨네요. 우와. 저도 하나밖에 안 올렸어요. 제 계정으로는. 다른 그 홍보 계정으로는 많이 몇 개 올렸었는데, 릴스는 이게 릴스였거든요. 이게 릴스다. 일반 동영상이랑 릴스는 달라요. 일반 동영상은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일반 동영상이거든요. 정사각형으로 딱 인스타 피드에 맞게 돼 있는데 릴스라는 거는 세로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즈가 이렇게 세로죠. 사실 이거는 릴스, 유튜브 쇼츠, 틱톡 세로 동영상이라는 새로운 어떤 플랫폼이 나온 거예요. 틱톡이 그거를 주도하면서 이제 인스타랑 유튜브 거기에 따라가려고 이제 릴스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릴스가 다른 거랑 일반 동영상과 다른 점은 일단 세로라는 거 그리고 음악을 넣을 수 있다는 거. 음악이 릴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작권에 관계없는 음악이 그걸 선택해서 넣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스토리처럼 여러 가지 꾸밈, 스티커 이런 것들을 다 넣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차이점이고요. 릴스 안에 해시태그도 넣을 수 있고 어, 해시태그도 넣을 수 있고 장소 태그도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음악도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나랑 같은 음악을 쓴 사람들을 찾아서 볼 수도 있고 해시태그를 찾아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릴스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릴스라는 탭이 따로 있어요, 여기. 본인의 포스트, 이 프로필에도 있고 한데, 여기 릴스라는 탭에서 이렇게 볼 수 있고, 전체 인스타그램 앱에서도 밑에 보시면 지금 이게 브라우저라서 안 보이는데, 맨 밑에 보시면 릴스라는 그 메뉴 탭이 있어서 거기를 눌러도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일단 릴스 옛날에 동영상도 그랬지만 릴스를 하면 일단 노출은 엄청나게 일어나요. 왜냐하면 자동 재생이거든요. 그래서 피드 이렇게 올리다가 보면 동영상이 재생이 되고 음악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릴스는 잠깐 그냥 이렇게 제대로 안 보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요즘은 동영상이 더 좋은 매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시면 릴스를 만들어서 올리는 게 노출에는 일단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동영상으로 뭘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조금 어렵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용을 담아서 동영상을 만들고 여기 글도 꽤 길게 쓰고 해시태그 다 넣고 그리고 릴스는 일반 릴스만 발행을 했을 때는 그냥 릴스 탭에만 나와요. 근데 이거를 릴스로 발행하면서 내 피드에도 올리겠다라고 선택을 해야 저처럼 이게 이 안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복잡하죠, 뭐지?
어쨌든 그렇고요. 어쨌든 릴스는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요거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 요거는 너무 내용이 길어져서 나중에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릴스 자체에 많은 내용을 담기는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 글을 그냥 길게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예약해서 보통 올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포스트, 그 인스타그램 일반 피드는. 근데 릴스는 예약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약을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하거든요, 보통. 근데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릴스는 현재 제공, 그 기능이 업데이트가 안 돼서 릴스는 모바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조금 쉽지 않긴 합니다. 네, 그래서 릴스 제가 예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릴스를 많이 쓰시는데요. 이거 이렇게 표시가 붙은 건 릴스거든요. 이렇게 플레이어 모양. 보면 여기는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자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약간 연기하는 거죠. 여긴 좀 많이 해놨다. 근데 일단 이건 이렇고 여기 중요한 내용을 여기다가 많이 쓰는 거죠. 네, 이분은 릴스를 거의 지금 선두주자예요, 한국에서. 내용을 가진 릴스를 할 때. 그리고 이분은 어, 인스타 자체를 띄우는 게 목적이라서 댓글을 쓰는 걸 유도해요. 콜투 액션 항상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분의 목표는 자기 블로그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댓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콜투 액션을 넣죠. 그러면 댓글이 막 달려요. 그땐 그렇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다, 답답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아는 걸 다 알려드리고 이제 어떤 걸 할지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고리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인스타그램은 과거의 행동을 바탕으로 해서 유저가 관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포스트를 상단에 배치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이전에 인스타그램 안에서 강아지 사진을 많이 봤으면 남들이 올린 강아지 사진을 제일 먼저 볼 수 있게 해줘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내가 팔로우한 사람의 강아지 사진 올렸을 때 제일 위에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팔로우 안 한 강아지 사진, 내가 팔로우한 강아지가 아닌 사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행동 기준 보시면 뭘 봤었는지, 어떤 거에 좋아요를 눌렀는지, 어떤 거에 댓글을 달았는지, 어떤 포스트를 공유했는지, 어떤 거에 뭐 저장, 세이브 같은 걸 했는지, 그리고 어떤 스토리를 봤었는지, 그리고 어떤 데 태그가 됐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사람과 관련이 높은 거를 자꾸자꾸 올려준다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 포스트를 먼저 보여줍니다. 그 며칠 지난 포스트, 사실 12시간 정도로 생각해요, 보통. 인스타그램이 생명이 살아있는, 내 피드의 생명이 살아있는 기간을. 그래서, 언제 올릴지 중요하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평소에 활발하게 교류했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린 사람 본인이 얼마나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활동을 했는지가 점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내가 올린 포스트가 남들이 더 많이 봤고 남들이 댓글을 더 많이 달았고 남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렀으면 그만큼 점수가 높아져요. 그래서 내 포스트 자체에 좋아요 댓글이 달리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많이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스타그램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플랫폼에서 보내는 시간의 양도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게, 하나의 게시물을 예를 들면요, 게시물에 여러 가지 인터액션이 있어요. 여러분, 인사이트 가서 보시면 이제 아실 텐데, 댓글, 보통 이제 좋아요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좋아요보다는 여기 보시면, 어, 여기 제대로 없구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좋아요보다는요, 저장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에. 저장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저장이 제일 점수가 높고요. 그 다음에 공유. 공유가 리그램이 아니고요. DM을 통해서 공유하는 거를 뜻하고요. 그 다음이 댓글. 그 다음이 좋아요. 그러니까 좋아요가 점수가 제일 낮아요. 좋아요 다음에 댓글, 댓글 다음에
공유 다음에 저장. 그래서 저장이 많이 된 포스트가 가장 점수를 잘 받는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저장은 도대체 어떻게, 저장이라는 걸 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 것도 약간 저도 정보성 내용들을 좀 올리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저장을 적어도 2사람 정도는 해요. 요새는 많이 안 올려가지고. 이를테면 이런 거 이렇게 막 제가 막 정리해서 카드뉴스 형식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포스트,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요게 저장 버튼이에요. 아이고, 아이고야. 저장 버튼을 누르면 사람들이 저장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몇 명이나 여기 인사이트 볼 수 있다. 그거 보시면 저장 한 명이 했네요. 저장 한 명이 했고, 여기다 저한테 DM을 여기서 보낸 사람이 한 명이 있고, 댓글 2개가 달렸고, 좋아요 22개가 달렸다. 요 순서가 그거거든요. 점수 순서거든요. 이게 제일 높은 점수, 이게 2번째 점수, 3번째 점수, 4번째 점수. 그렇게 됐다는 얘기고요. 여기서도 인터랙션 중에서도 저는 이게 프로필 비짓이 2명이에요. 이 얘기는 제 피드를 보고 나서 프로필을 눌렀다는 얘기예요. 프로필을 눌렀는데 여기서 링크 클릭까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프로필에 가서 나의 프로필을 본 후에 링크까지 눌렀구나. 이런 식으로 인사이트로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결국 중요한 건 좋아요 숫자가 아니에요. 저장을 얼마나 많이 했냐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른 인터랙션들 꼭 보시고요. 또 여기서 디스커버리에서 보시면 해시태그 어떤 경로로 나한테 들어왔는지도 보실 수 있거든요. 호모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팔로워들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해시태그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내가 해시태그를 제대로 써서 해시태그를 눌러서 나를 찾아온 사람이죠. 그리고 프로필에서 들어온 사람 뭐냐? 다른 포스트에서 봤어요. 그리고 이 사람 거 괜찮은데? 라고 프로필을 눌러봤어요. 프로필을 눌러서 그러니까 이런 작용이죠. 뭘 하나 봤어. 이거 좀 볼만한데? 딴 거 뭐 볼만한 거 있나? 하고 이걸 딱 눌렀어. 그래서 여기 딱 갔더니 뭐가 많네? 그럼 나 요것도 궁금한데 요것도 한번 눌러볼까? 그리고 요걸 누른 이런 사람들이에요. 프로필에서 온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사이트 잘 보시고 얼마나 봤나. 이 게시물은 저장을 3명이나 했어요. 그럼 아까 1명이 한 것보다 훨씬 점수가 높겠죠. 좋아요 수는 별로 안 돼도 저장을 3명이나 했다는 건 되게 고무적인 거고 웹사이트도 여러 명, 2명이나 눌렀어요. 저야 뭐 계정이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비리비리 하지만 수만의 팔로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 숫자들이 상당할 거예요. 이런 거를 잘 분석을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면 좋냐, 인스타그램 마케팅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때까지 했던 얘기들을 약간 이제 실행 프로세스랄까? 일단 알려드리면요. 제일 먼저 할 거는 벤치마킹할 계정을 찾는 겁니다. 어떤 계정을 내가 벤치마킹을 할까? 2가지예요. 톤 앤 무드,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 담고 싶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타겟,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타겟을 나도 가지고 싶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단톡방에다가 여쭤봤었어요. 어떤 변호사님들 거를 혹시, 예시로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했었는데, 그때 알려주신 변호사님 거를 봤거든요. 이따가 뒤에서 그거 한번 같이 볼게요. 어쨌든 이거 2개 중에 하나를 찾으시고요. 톤앤모드를 달고 싶은 경우는 뭐 팔로우를 하시되 그냥 대충 이제 느낌만 보시면서 나도 이런 사진 찍어야지, 이런 이미지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종합해서 그 사람의 사진 중에 몇 개를 따다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무드보드라는 거 있죠. 거기다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 되겠죠. 컬러 같은 것도 참고하시고. 그리고 관심사와 타겟층이 비슷한 경우 이런 벤치마킹 계정을 찾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요. 이 계정을 분석하는 거예요. 되게 뭔가 좀 스파이 같고 그렇지만 제가 되게 많은 이 인스타그램 관련한 강의들을 들었거든요. 그 외국에서 하는 강의들도 다 듣고 그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하라고. 그분의 계정 중에 어떤 계정이 가장 인기 있었는지,
어떤 게시물이 그거는 사실 저희는 그분의 통계를 볼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대충 좋아요 숫자 달린 거 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해시태그를 사용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분이 어떤 해시태그를 사용하는지 저는 그거를 다 복사해서 한글 파일 같은 데 다 붙여놓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계정이 한 대여섯 개 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과연 어떤 해시태그를 사용했는지 저랑 관심사가 비슷한 분들, 디지털 마케팅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중에 잘 나가는 계정들을 보면서 해시태그를 다 봐요. 그러면 저한테 안 어울리는 해시태그도 있을 수 있지만 저랑 또 딱 맞는 해시태그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 막 선팔, 막팔 이런 거 쓰시는 선팔, 막팔 절대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거는 이건 좀 이상하다. 뭐 이러면서 이제 넣고 빼고 하면서 내 해시태그 무더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팔로우하고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여기가 이 팔로워들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변호사, 이진행 변호사다, 예를 들면, 이진행 변호사라는 사람의 인스타 계정이 되게 잘 나가고, 내가 이 사람을 벤치마킹 해야겠어. 이 사람은, 원하는 타겟에, 나랑 원하는 타겟이 비슷해. 뭐 이를테면, 서울에서 활동하는 여성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야. 그러면, 나도 이런 타겟인데 나랑 비슷한 타겟일 것 같아 라고 딱 생각을 하시면요. 이 사람 딱 찾은 다음에 이 사람의 게시물들도 잘 보고 해시태그도 잘 보시고 중요한 건 이 사람을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지인이거나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또 많은 경우에 이 사람의 게시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팔로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팔로워들을 나도 팔로우 하는 거예요. 어떤 개인의 계정을 들어가면요. 그 사람의 팔로워 볼 수 있어요. 아시죠? 여기서 팔로잉 하는 거는 뭐 큰 상관이 없고, 여기 팔로워를 누르면 이렇게 다 팔로워 나와요. 이 사람 계정의 팔로워가 누군지. 그래서 여기서 누르는 거예요. 눌러봐.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도 관심이 있을 것 같아 싶으면 이 사람 팔로우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한참 동안 시간을 투자해서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 그냥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으면 그냥 막 누르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인스타를 옛날에 했다 안 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되게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다르게 하려면 이 사람의 게시물에 들어가요. 그래, 최근 게시물에 들어가요. 제가 벤치마킹할 계정에. 그래서 이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던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적어도 최근까지 인스타그램에서 활동을 했다라는 거는 인지가 되죠. 그리고 적어도 이 게시물에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도 인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게시물에도 관심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한테 들어가서 팔로우도 하고 좋아요 누르고 댓글도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제 경험상 10% 넘어요. 다시 그 사람이 나를 팔로우 하거나 나한테 인게이지먼트를 해줄 가능성이 10% 넘더라고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를 10사람, 20사람한테 하셨으면 적어도 3명, 4명 정도는 다 돌아올 거예요. 내 팔로워로. 내 팔로워든 뭐 좋아요를 눌러주시든. 이런 활동을 초반에는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때 내 계정이 비어 있으면 안 돼요. 당연하죠. 이걸 내가 이렇게 가서 막 댓글도 쓰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하고 궁금해서 눌러봤는데 그 계정이 텅텅 비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어떤 분 죄송하지만 아니면 비공개 계정이다 이러면 누구도 팔로우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계정에 의미 있는 게시물이 어느 정도 들어있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이런 활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12개 정도를 채우고 시작하라고 해요. 여기 피드에서 한 번에 딱 열었을 때 9개에서 12개 정도가 보일 거거든요. 인스타그램을 딱 열었을 때, 그 사람 게시물 딱 들어갔을 때, 그러면 적어도 그 정도의, 6개가, 6개가 일단 딱 보이거든요.
하이라이트 있고 이러면. 근데 조금 더 내렸을 때 한 12개 정도는 적어도 채우고 그때부터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팔로우 할 사람들 찾아다니고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이 12개를 어느 정도 다 성의 있게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아, 이 사람 팔로우할 가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사이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보시라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팔로워가 많아졌고 좋아요가 많아졌느냐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기존 팔로워 말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고 있는지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기존 팔로워들이 엄청 친한 사람들이라서 막 맨날 댓글 써주고 좋아요 눌러주고 이래도 괜찮지만 저희는 확장이 목표잖아요. 그리고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알게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아까 인사이트 보시면 홈에서 들어온 인사이트 그래도 조금 괜찮네. 홈에서 들어온 인사이트들은 거의 다 팔로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키워지나? 키워지네. 홈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팔로워들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해시태그를 타고 들어온 사람들은 제가 해시태그를 잘 써서 나의 관심사를 맞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프로필을 타고 들어온 사람은 내가 다른 게시물을 잘 써서 그 게시물로부터 들어온 거. 어쨌든 새로운 사람들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치들 잘 확인해 보시고 항상 좋아요보다는 저장 수치 그리고 이거 인터랙션 여기가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몇 명이나 나의 프로필에 들어와 봤고 몇 명이나 내가 링크한 웹사이트를 눌러봤나 이걸 항상 중심적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결국 저희가 원하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은 내 포스트 읽고 그냥 넘겨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연락을 하고 나한테 수임을 할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확실히 목표를 딱 정해서 하시면 좋고요. 네, 그렇습니다. 질문을 해주시면 다 좋습니다라고 강수영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질문했으면 합니다라고 해주셨네요. 그러면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켜고 하셔도 좋고 타이핑해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설문지에서 써주신 얘기 보면요. 광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광고는 일단은 아까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전환하셨으면 광고가 가능해요.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두 가지보다 더 많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광고를 페이스북 페이지랑 혹시 연결하는 거는 아시나요? 인스타그램을 페이스북 페이지랑 연결하는 거. 그걸 연결하시면 아주 편하게 모든 걸 하실 수 있어요.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같은 회사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페이지를 만들고 이걸 인스타그램하고 연동을 해요. 그러면 이 비즈니스 스위트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스위트에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게시물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만들기 누르면 페이스북에 올릴래? 인스타그램에 올릴래? 이렇게 해서 여기서 다 텍스트 쓰시고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거 추가해서 넣으시고 입력 게시하시면 돼요. 아무거나. 만약에 이렇게 해서 여기다 제가 뭐 썼어요. 그러면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여기 해시태그도 달고 여기 이모티콘도 쓰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바로 게시할 수도 있지만 여기 예약 기능이 있어요. 게시물 예약. 언제 몇 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쫙 예약해 놓으라고.
뭐 금요일, 월요일 날 오전 6시 이런 식으로 예약을 넣어놓으면 돼요. 그리고 이런 걸 여러 개 하셨으면 플래너라는 기능이 있어서 그리고 여기 올리면 인스타와 페이스북에 동시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더 편하죠. 플래너에 보시면 어떻게 올렸는지 제가 너무 안 올렸어요. 내 것도 관리를 안 해. 강의하면서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예약한 거예요. 사실 이거랑 이거는 제가 지금 오후라고 써있지만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이겠죠. 이렇게 예약해서 막 올리다가 지금 이번 주 하나도 안 올렸는데 이런 식으로 쭉 예약을 걸어서 올리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토리도 이런 식으로 예약해서 페이스북, 인스타 같이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릴스는 모바일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릴스를 올릴 수 있는 기능이 지금 여기 없어요. 그래서 릴스는 어쩔 수 없이 모바일로 하려도 나머지는 그냥 여기서 관리하시면 된다. 사실 인사이트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 인스타 다 같이 아주 좋은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시태그 발굴 방법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고 릴스의 기존 동영상 업로드 이거를 알려드리려고 제가 폰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릴스에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나 릴스를 누르시면요 안 되겠다. 이건 제가 나중에 유튜브로 만들어서 동영상 그 링크를 전해드릴게요. 근데 자기 폰에 있는 거 뭐든 넣을 수 있습니다. 릴스에. 저는 제가 뭐 바로 찍어서 릴스 만들고 이런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그냥 다 만들어서 사실은 캔바에서 다 만들어요. 저는 동영상 편집 다 해서 캔바에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완성된 동영상을 그걸 폰에다 넣고 폰에 있는 걸 첨부해서 릴스를 만들거든요. 네, 나중에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공유해 드릴게요. 그리고 스토리 꾸미기 같은 거, 스토리 꾸미기는요, 스토리 해서 여러 개 그냥 눌러보세요. 그리고 남들은 어떤 스토리를 올리나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토리, 참 너무, 그렇죠. 안 보이죠? 스토리에 보면 스티커라는 게 있거든요. 그 스티커를 잘 사용하시면 좋고, 스티커 중에, 그게 있어요. 링크라는 스티커도 있어서, 이 링크를 그냥 잘 하시면, 링크 스티커 잘 쓰시면, 지금 이거 아시죠? 이게 링크 스티커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걸 통해서 사람을 태그하는 거고요. 그리고 위치 태그 해주시면 제일 좋고요. 그냥 웬만한 컨텐츠는 변호사 사무실 위치 그냥 다 태그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질문 같은 거, 이거 설문, 이런 거, 만약에 설문이나 퀴즈 같은 걸로 하실 콘텐츠가 있으시면 설문이나 퀴즈 같은 거에서 보는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시는 것도 좋아요. 이를테면 너무 웃기긴 한데 이혼 소송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재산 분할, 양육권, 친권, 이런 식으로 해서 질문을 하나 만드신 다음에 설문을 하시는 거죠. 네. 그냥 제가 지금 막 생각해 놓은 그런 거고요. 이런 거 여러 가지, 그리고 해시태그, 스토리도 달 수 있으니까 해시태그도 다시고요. 이걸 이쁘게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 링크 요거 누르시면, 네, 김철 변호사님 안녕히 가세요. 요거 링크 누르시면 블로그나 이런 걸로 바로 외부 링크까지 할 수 있다는 거, 요거 잘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음악, 또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음악도 요새는 음악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음악도 잘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지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고 얘기하다 말았구나. 광고를요, 이 페이스북이랑 연동을 시키시면 페이스북 안에 있는 광고 툴을 사용해서 광고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스타그램 내부에서 광고하는 것보다 훨씬 편해요. 편하고 구체적으로 더 세밀하게 타겟을 설정할 수 있어서 저는 반드시 광고하시려면 페이스북 페이지랑 연동하셔서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페이스북 페이지랑 연동하는 방법, 그다음에 여기 외부 링크 다는 방법, 그리고 릴스 올리는 방법 이런 거는 제가 유튜브에 이미 만들어 놓은 영상도 있고 또 앞으로도 만들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거 링크를 다 걸어서 이메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청해 주신 분들께는. 네. 이 외에는 별로 지금 없으신 것 같아서 질문이 이 정도로 해도 될 것 같고, 참, 제가 이거 말씀을 안 드렸네요. 제가 이 강의에 대한 리뷰를 받으려고 했거든요. 혹시 가능하시면 여기 링크 들어가셔서 강의 평가 같은 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안현주 변호사님 뭔가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리고, 제가 그, 해드릴 수 있는, 만약에 이제 이 강의를 듣긴 들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겠는데 막상 나는 못하겠다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면 카드 뉴스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하시면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유료로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다라는 거. 어, 여기 지금 주로 블로그 얘기가 써 있는데 비슷하게 인스타그램 계정 전체적으로 세팅하고 안에 있는 콘텐츠,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콘텐츠를 이제 이미지화 시키는 거죠. 릴스를 만들 수도 있고, 카드 뉴스를 만들 수도 있고, 보통 이제 내용이 많은 이런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 카드 뉴스 많이 쓰시는데, 카드 뉴스 같은 걸 디자인을 해드릴 수도 있고, 네,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다 싶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말고 사실 블로그가 저는 더 많이 하는 일이라 블로그도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없으시면 마무리를 할까요? 이 만족도 조사 꼭 참여 부탁드리고요. 혹시 앞으로 뭐 이거 말고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그냥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연결되어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고 아니면 이메일로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 주셔도 되니까 그냥 부담 없이 연락해서 뭐 궁금한 거, 간단한 거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네, 네, 유익하셨다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준비하면서도 어, 네, 감사합니다. 준비하면서도 솔직히 질문 중에 그런 거 있었거든요. 변호사한테 인스타 마케팅이 과연 유익하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시면 완전 100% 됩니다. 이런 답을 드리긴 좀 어려운 게 이 플랫폼의 특성상 그렇긴 했는데요. 그래도, 방법은 아시는 거니까 지금 거의 모든 그 아웃라인은 다 잡으셨으니까 이제 그 각자의 타겟과 그 주요 승무 영역 이런 것들에 맞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말 오전 꿀 같은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렇게 해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